362일 남았네요. 새해 인사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3일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잡을 수 없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 서가가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 보고 있죠? 오늘은 제1장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에서 성차별과 인종차별,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보도록 할게요. 제1장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인간 평등의 토대가 되는 윤리, 원리가 배려의 범위를 확장하여 동물도 동등하게 배려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차별과 인종차별, 동물의 도덕적 지위. 동물해방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대한 목표라고 생각되기보다는 다른 해방운동의 서투른 모방처럼 여겨질지 모른다. 실제로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한때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논변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된 바 있다. 1792년 현대 여성 해방론의 선구인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여성의 권리 옹호를 출간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견해를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으며 얼마 되지 않아 짐승의 권리 옹호라는 책이 익명으로 출간됐다. 이와 같은 풍자적 책의 저자, 현재 이 책의 저자는 케임브리지의 저명한 철학자 토머스 테일러로 알려져 있다.는 여성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논의가 한 걸음 나아가 동물에게도 평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의 논의를 반박하고자 했다. 그의 논거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여성 평등에 대한 논증이 건전하다면 개나 고양이 또는 말이 평등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논증은 이와 같은 짐승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짐승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추론은 건전하지 못하다. 짐승의 적용이 건전치 못하다면 그와 같은 추론이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도 건전치 못하다 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동일한 방식의 논증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 평등을 옹호하는 논변의 토대를 설명하려면 우선 여성 평등을 옹호하는 논변의 근거를 검토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토머스 테일러의 공격에 대응하여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어떤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 먼저 남녀 평등을 옹호하는 논변을 인간 아닌 동물들에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들은 투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그들은 투표를 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남녀의 유사성은 수없이 많이 열거할 수 있는 반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남녀는 유사한 존재이며 이에 따라 유사한 권리를 가져야 함에 반해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은 서로 다르며 따라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테일러의 유비추리에 대한 이러한 답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물론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러한 차이로 양자가 갖는 권리에는 차등이 있어야 한다. 설령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 아닌 동물들에게 평등이라는 기본 원리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성 해방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남녀의 차이가 권리의 차등을 가져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여성 해방론자들은 여성이 필요할 경우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그러한 여성 해방론자들이 남녀 평등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는 이유로 남성도 낙태를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남성은 낙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남성이 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개는 투표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의 투표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여성 해방이나 동물 해방이 그와 같은 넌센스에 빠져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평등이라는 기본 원리를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양 집단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양 집단이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함을 뜻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양 집단 구성원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평등이라는 기본 원리는 평등한 또는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리는 단지 평등하게 배려하길 요구할 따름이다. 서로 다른 존재들을 평등하게 배려한다는 것은 그들을 서로 다르게 처우하며 그들이 서로 다른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여성의 권리 옹호를 비꼬려는 테일러의 시도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 간의 분명한 차이를 부인하진 않지만 평등의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해 들어가서 소위 짐승에게 평등이라는 기본 원리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다. 현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결론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 인종이나 성에 기초한 차별 반대의 궁극적인 근거를 좀 더 엄밀히 검토해 볼 경우 우리는 흑인과 여성, 다른 억압받는 인간 집단의 평등을 요구하면서 인간 아닌 존재들의 평등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를 분명히 파악하려면 우선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가 왜 잘못된 것인가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종과 신념 또는 성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계층적이며 불평등한 사회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선택하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을 한다. 좋든 싫든 우리는 인간들이 서로 다른 체형과 몸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도덕적 능력과 지적 능력, 자비심과 타인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즐거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능력 등에도 개인차가 있다. 간단히 말해 평등의 요구가 모든 인간 존재의 실질적인 평등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는 평등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인종과 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하다는 데 근거하여 인간의 평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즉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다르더라도 종과 성 사이에는 그 자체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인간이 흑인이거나 여성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나 도덕적 능력에 대해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백인 우월주의자는 백인이 흑인에 비해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릇된 주장이다. 설령 개인들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도 일부 흑인들은 모든 측면에서 일부 백인들보다 우월할 수 있다. 성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개인이 속한 성은 그 또는 그녀의 능력에 대한 아무런 지침이 되지 못하며 이것이 바로 성에 기초한 차별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인종이나 성이 갖추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넘어선 예외적인 개인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좀 더 세련된 평등 반대론자들을 물리치기는 어렵다. 그들에 따르면 예를 들어 IQ가 100 미만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익은 100 이상인 사람들의 이익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와 같은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IQ가 표준 미만의 사람들이 표준 이상의 사람들의 노예가 될지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계층 사회가 성이나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사회보다 훨씬 나은 사회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전체로서의 인종 또는 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한다는 도덕 원리를 옹호할 경우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반대한다고 해서 IQ의 차이를 통한 차별까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유형일지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평등의 기초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반대해선 안 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설령 재능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 개인들이 서로 다른 인종과 성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제한된 의미로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과 재능이 성이나 인종과 무관하게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감히 단언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인종이나 성 간의 실질적인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측정이 가능할 정도의 차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그와 같은 차이가 모든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따져볼 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차이 중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이 서로 다른 인종과 성의 상이한 유전적 특성에 기인하며 얼마만큼이 과거 및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차별 결과로서의 열악한 교육 조건과 주거환경, 다른 요인들에 기인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침내 모든 중요한 차이들이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인종차별 종식이라는 과제를 훨씬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중요한 차이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믿음에 의거하여 인종차별주의자와 성차별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이유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에 하나 인종과의 어떤 유전적 관련성으로 능력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인종차별주의를 용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평등을 옹호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과학적 연구 결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인종 또는 성 간의 차이가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은 어떤 증거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유전을 통한 설명은 틀렸다는 신념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평등에 관한 주장이 지능, 도덕적 재질, 체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실의 문제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평등은 도덕적 이념이지 사실에 관한 단언이 아니다. 두 사람 간의 실질적인 능력의 차이는 그들의 필요와 이익에 대한 차등적인 배려를 정당화할 논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인간 평등의 원리는 인간이 실질적으로 평등하다. 이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기술이 아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처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다. 도덕 철학의 한 학파인 개혁적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제레미 벤담은 모든 사람은 각각 한 명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아무도 그 이상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정식을 이용하여 도덕적 평등의 핵심적 토대를 자신의 윤리학 체계 속에 편입시켰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행위로 영향을 받는 모든 개별 존재들의 이익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과 다를 바 없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또한 동일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벤담 이후의 공리주의자 헨리 시즈윅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범우주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개인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이익 이상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더욱 최근 들어 현대 도덕 철학의 주요 인물들이 견지하는 도덕 이론의 근본 전제는 대체로 서로 일치하고 있는데 비록 이러한 학자들이 이와 같은 조건을 어떻게 정식화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지만 즉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라와 유사한 어떤 조건을 자신들의 근본 전제로 생각하는데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등의 원리가 담고 있는 의미 중 하나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이나 이익에 대한 고려가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능력을 지녔는지 등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관심이나 배려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복리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읽기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반면 돼지에 대한 복리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다른 돼지들과 함께 적당히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두기만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평등의 원리에 입각해 보았을 때 어떤 존재의 이익, 그 이익이 무엇이든을 고려한다면 기본 요소만큼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이든 인간 아닌 존재이든 그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인간 평등의 원리를 포함시킨 토머스 제퍼슨은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비록 노예 소유자로서의 입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그는 급기야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제퍼슨은 당시의 일반적인 통념, 즉 흑인들이 지적 능력의 한계를 갖는다는 통념을 반박하기 위해 흑인들의 주목할 만한 지적인 업적을 강조하고 있는 책의 저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흑인들의 이해 능력이 선천적으로 낮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완전히 제거되길 바라며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나보다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든 그것이 곧 권리의 척도는 아닙니다. 아이작 뉴턴 병의 이해력이 남보다 뛰어났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이나 신체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하게 서저너 투루스라는 주목할 만한 흑인 여성 해방론자는 미국에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관심이 촉구되었던 1850년대 당시 여성 해방론자 회의에서 더욱 강경한 어조로 동일한 주장을 했다. 그들은 머릿속에 이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엇이라 부르죠? 지성이죠. 누군가 근처에서 속삭였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의 권리 또는 흑인의 권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만약 나의 잔이 작아서 1파인드 0.47리터밖에 부을 수 없고 당신의 잔에는 1쿼트 약 0.95리터를 부을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당신은 내 잔의 크기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거기에 마실 것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진 않겠지요.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대한 반대 논의가 궁극적으로 호소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인종차별주의와 유비적으로 종차별주의라고 부르는 태도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차별주의. 이 단어가 썩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더 나은 단어가 떠오르진 않는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를 말한다.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대한 토머스 제퍼슨과 서저너 투루스의 반대 논의의 핵심은 종차별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의 분명하다. 설령 어떤 사람이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소유한다고 해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수단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인간이 좀 더 나은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인간에게 인간 아닌 존재를 착취할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는 것이다. 많은 철학자들과 저술가들은 이런저런 형태의 이익 동등 고려 원리를 기본적인 도덕 원리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만이 이러한 원리가 우리 자신 외에 다른 종 구성원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제러미 벤담은 이를 감지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벤담이 살던 당시에는 흑인 노예들이 프랑스에서는 자유를 획득하였지만 영국에서는 오늘날의 동물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 당시 벤담은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간 아닌 동물들이 폭군의 손이 아닌 이상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프랑스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검다는 사실이 괴롭히는 사람
이 제멋대로 행동함으로써 입게 된 피해를 아무런 보상 없이 방치해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이미 깨닫고 있다. 언젠가는 다리의 숫자, 피부에 육모가 있는지의 여부, 또는 천골, 끝, 모습 등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통해 차별화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성 능력인가? 그렇지 않으면 담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인가? 하지만 완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아기 또는 생후 일주일이나 한 달이 된 유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며 우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설령 그들의 능력이 생각과 다르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문제는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대화를 나눌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위의 구절에서 벤담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어떤 존재가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고 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좀 더 엄밀하게 말해 고통 그리고 또는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은 언어 또는 고등수학을 풀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른 특징이다. 여기서 벤담의 언급은 어떤 존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으려는 사람들이 흔히 잘못된 특징을 선택했다고 말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벤담은 고통이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생물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무단으로 이익을 배제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이익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그러한 능력을 갖는다는 조건은 이익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논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돌이 학생의 발에 차여 굴러갔는데 이것이 돌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주장은 허튼 소리가 될 것이다. 돌은 이익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돌은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돌에게 행하는 것 중 돌의 복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하지만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최소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과 관련된 이익은 한 존재자가 이익을 갖는다고 할 때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예를 들어 쥐는 차여서 길에 굴러다니지 않을 이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쥐는 차일 경우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인용한 구절에서 벤담은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논의는 권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평등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벤담은 잘 알려진 다른 구절에서 자연권을 헛소리로, 자연적이며 절대적인 권리를 과장된 헛소리라고 서술한 바 있다. 그는 인간과 동물들이 받아야 할 도덕적인 보호를 짧게 줄여 부르는 방법으로 도덕적 권리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덕적 논증이 갖는 진정한 힘은 권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좌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리의 존재는 고통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정당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권리의 궁극적인 특징에 관한 철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서 동물 평등을 옹호하는 논의를 펼칠 수 있게 된다. 일부 철학자들은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논증을 반박하려는 현혹된 시도 속에서 동물이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논증을 고안하는 데 지나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다. 그들은 어떤 존재가 권리를 갖기 위해선 자율성을 갖추어야 하거나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능력이나 정의감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 등을 통해 동물해방 옹호 논변을 타파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권리라는 단어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치적 약어이다. 이는 벤담이 생존해 있던 시기에 비해 오늘날과 같은 30초 TV 뉴스 클립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한다. 하지만 이는 동물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논의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건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대략적이나마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없거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거기에서 고려해야 할 바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쾌고 감수 능력, 비록 정확한 약어는 아니지만 고통 또는 즐거움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간편하게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가 되는 것이다. 지능이나 합리성 등과 같은 다른 특징으로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예컨대 피부색과 같은 다른 특징을 경계 기준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다른 인종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자신이 속한 인종의 이익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측면에서 평등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성차별주의자들은 자신이 속한 성의 이익을 우위에 둠으로써 평등의 원리를 위배한다. 이와 유사하게 종차별주의자들은 자신이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커다란 이익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경우의 문제의 패턴 자체는 동일하다. 능력의 차이, 성과 인종, 종의 차이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권리를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군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덜 먹자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비만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다소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해에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사량 조절도 중요할 겁니다. 한 숟가락이 힘들면 딱 한 톨만이라도 덜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72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73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